여러분, 만약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26년 전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미제 사건의 진범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이게 실제로 도쿄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정말 믿기 힘들죠. 오늘 우리가 열어볼 파일은 일본 미제 사건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요.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이 한국 특수부대 출신의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무려 2,000개가 넘는 증거를 남기고도 유령처럼 사라져서 25년째 잡히지 않고 있는데 그가 정말 우리 곁에 숨어 있는 걸까요? 사건은 2000년의 마지막 날 모두가 새해를 기다리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 살던 미야자와 씨 가족에게는 그날이 생애 가장 잔혹한 밤이었는데요. 범인은 옆집 담장을 타고 올라가 아주 좁은 화장실 창문으로 대담하게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의 행적이 정말 기괴해서 수사관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범죄자들은 일을 저지르면 1초라도 빨리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마치 자기 집인 양거실을 활보하고 심지어 아침까지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시죠?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의 내막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아직 블랙파일 열람 권한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파일의 다음 봉인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파일이 추적하는 이런 은폐된 진실들과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기록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지만 마주하는 자만이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 기록을 한 장씩 넘겨보며 범인이 남긴 기괴한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범인은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8살 난 아들을 공격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빠 미키오 씨와도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휘두른 칼의 파편과 범인의 혈액이 낭자했는데 범인도 분명히 다쳤거든요. 그런데도 범인은 멈추지 않고 3층 다락방에 있던 엄마와 딸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정말이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킬러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모든 범행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범인은 현장을 정리하거나 도망가는 대신 냉장고를 열어 멜론과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방에 자기가 해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갔을까요? 심지어 컵 아이스크림을 숟가락도 안 쓰고 손으로 쥐어짜서 먹은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뭔가 승리감을 만끽하는 기괴한 의식처럼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더라고요. 범인은 아이스크림을 4개나 비우고 나서야 거실에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벽 1시 18분, 정적만이 흐르는 집안에서 범인의 마우스 클릭 소리만 울려 퍼졌겠죠. 범인은 컴퓨터로 무엇을 검색했을까요? 놀랍게도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홈페이지와 내일 볼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를 기승전결 없이 기웃거렸습니다. 바로 옆방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피해자들이 있는데 범인은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인터넷 서핑을 즐긴 거예요. 심지어 아침 10시 5분에 한 번 더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는데 이건 범인이 밤새 이 집에서 잠을 잤거나 아주 여유롭게 머물렀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살해한 가족의 집 소파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했다니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수사팀은 이 로그 기록을 보고 범인이 아주 대담하고 냉혹한 성격의 소유자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보통 범인들은 지문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놈은 마치 나 여기 있다라고 광고라도 하듯 유류품을 쏟아내고 갔거든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만 무려 2,000점이 넘었습니다. 범인이 입었던 힙색, 목도리, 장갑, 그리고 유니클로 점퍼까지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요. 심지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를 감싸고 있던 손수건까지 버젓이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아직도 못 잡았을까요? 저도 수사 기록을 보면서 이 대목이 가장 답답하고 미스터리하더라고요. 범인이 남긴 옷들을 정밀 분석해보니 아주 특이한 단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옷에서 발견된 아주 미세한 가루들은 다름 아닌 희귀한 모래 성분이었는데요. 분석 결과 이 모래는 일본 국내에서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 성분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옷에서는 향수 냄새와 함께 아주 소량의 세탁 세제 찌꺼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세제 역시 일본산이 아닌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죠. 과학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범인이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히토츠바시는 범인이 한국의 지문 시스템에 등록된 특수부대 출신 인물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죠. 특히 범인이 신고 온 운동화 자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슬라진저 브랜드의 280mm 사이즈 운동화였는데 이 모델은 당시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판매된 적이 없었거든요. 주로 한국이나 영국 등 특정 국가에서만 유통되던 모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항 출입국 기록이나 외국인 등록 명부에서는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유령처럼 일본에 입국해서 이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다시 안개처럼 증발해버린 셈이죠. 이 정도면 범인이 수사기관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이거나 치밀하게 훈련된 인물 아닐까요? 지문도 무려 수십 군데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보유한 수천만 건의 지문 데이터 중 일치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일본 지문 시스템에 등록될 일이 전혀 없는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사용한 손수건이 다림질까지 되어 아주 정갈하게 놓여 있었는데요. 이 손수건을 묶는 방식이나 다림질 상태로 보아 범인의 뒤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완벽한 연출이었을까요? 자, 이제 수사는 범인의 몸속 깊은 곳, DNA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혈액이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분석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본 경시청 전체가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DNA가 일반적인 일본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독특한 구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목의 쪽 유전자는 남유럽 계통의 지중해 혈통이었고 북의 쪽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 계통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범인의 뿌리가 대륙을 건너 저 멀리 유럽까지 뻗어 있었다니 정말 기묘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범인은 적어도 1대나 2대 이전에 외국인 혈통이 섞인 혼혈이거나 해외 거주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 내 외국인 거주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범인이 남긴 혈액형은 A형이었는데 이 역시 너무나도 흔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오히려 이 정밀한 DNA 정보가 수사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범인의 정체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의 수사망에는 그에 걸맞은 인물이 단 한 명도 걸려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소름 돋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범인이 화장실 변기에 남기고 간 대변인데요. 에이 더러워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 이게 범인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범인은 범행 직전에 피망과 참깨 볶음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음식이 일본의 일반적인 편의점이나 식당 메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집밥이거나 특정 지역의 가정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죠. 범인은 누군가가 따뜻하게 차려준 밥을 든든히 먹고 나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수사관들은 이 피망 참가의 볶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일본 전역의 레시피를 뒤졌지만 끝내 출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의 뒤를 그를 보살피고 식사를 챙겨주던 조력자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심증이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범인은 혼자 움직이는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어쩌면 거대한 조직이나 가족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범인이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집에서 그 피망 요리를 먹으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 아닐까요? 현장에는 범인이 사용한 손수건 말고도 기괴한 유류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나온 돈은 가져가지 않고 정작 피해자가 모으던 우표와 상품권만 챙겨갔다는 점인데요. 현금 15만 엔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두고 굳이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만 골라 담았다니 이건 범인이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나 아주 노련한 지능범이라는 증거입니다. 범인은 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 집을 뒤졌고 목적을 달성한 뒤에 여유롭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건 아닐까요? 수사는 점점 범인의 목적이 단순한 강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침 10시가 넘은 시각 두 번째 컴퓨터 접속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건 범인이 집을 나설 때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갔다는 점이에요. 굳이 그 좁은 통로를 다시 선택했다는 건 자신의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거나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겠죠. 하지만 그가 사라진 뒤 현장 부근의 공원 벤치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손수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마치 수사팀에게 내가 어디로 갔는지 맞춰봐라며 흔적을 툭 던져두고 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정말 대담해도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건 당일 밤 현장 인근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범인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근처 역에서 피를 흘리는 남자를 봤다는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확인 결과 사건과는 무관한 인물로 밝혀졌죠. 이터심계의 증거가 쏟아졌음에도 정작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소름 돋는 제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미야자와 씨의 집 주변을 서성이던 낯선 남자가 있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인데요. 그 남자는 집 구조를 유심히 관찰하거나 피해자 가족의 이동 시간을 체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범인이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이 가족을 관찰하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피해자들의 일상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담장을 넘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수사팀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샅샅이 뒤졌지만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보안 시설이 촘촘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그 보안의 허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주택가 골목길을 빠져나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수사 인력이 동원됐음에도 범인의 꼬리조차 잡지 못한 건 범인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더욱 기막힌 건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점퍼 주머니에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새의 깃털과 가공된 목재 파편들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았거든요. 분석 결과 이 파편들은 특수 목공 작업을 하는 곳에서나 나올 법한 재료들이었고 깃털은 특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희귀 조류의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낮에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위장하고 살아가면서 밤이 되면 잔혹한 포식자로 변하는 두 얼굴의 인간이었던 걸까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흘렀지만 일본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30일이 되면 수사본부 요원들은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헌화하며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결의를 다지곤 하는데요. 대체 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범인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무려 2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는 일본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금액인데 그만큼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전문가들은 범인이 지금쯤 해외 어딘가에서 국적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한 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그 수많은 해외발 증거들이 결국은 범인이 일본 내부의 인물이 아니라는 강력한 방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정밀 유전자 지도 분석이나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자기가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으며 발 뻗고 자고 있겠지만 과학 수사의 칼날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놈의 목 밑까지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일본의 사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이 세타가야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는 법안이 통과되었거든요. 즉, 범인이 18살이 되든 90살이 되든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든 그놈을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진실은 99%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1%의 결정적인 틈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수사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범인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흔적이 담긴 이 영상을 시청하며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죄에는 완벽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에는 시효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게 될 것이고, 블랙파일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기록을 결코 삭제하지 않을 겁니다. 잊히는 순간 사건은 끝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한 수사는 계속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열람한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파일,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으로는 범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추론 하나가 26년 된 미궁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금지된 구역의 파일을 찾아 더 소름 돋고 쫄깃한 수사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의 이면을 파헤치는 블랙 파일이었습니다. 다음 기밀 파일이 해제될 때까지 부디 깨어 있으십시오. 진실은 오직 기록된 파일 안에만 존재하며 마주하는 자만이 세상을 읽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기밀 파일이 해제될 때까지 부디 깨어 있으십시오.